만약 암 전문의에게 내가 3년 동안 악성 흑색종을 허벅지에 달고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나를 가까운 정신병원에 가라고 말할 것이다. 네, 오늘은 최근 채널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거슨요법이라는 자연요법을 통해서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암을 극복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타 비숍이라는 이름의 영국 여성으로 BBC에서 활동하던 유망한 저널리스트였으며 1980년대에 암 진단을 받고 거슨요법을 통해서 암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올해 무려 102세이니까 벌써 엄청나게 오래전 일입니다. 비타 비숍은 지금도 암의 재발 따윈 없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이 이야기는 한번 믿어보셔도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악성 흑색종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암 중에 가장 예후가 나쁜 암에 속했습니다. 주로 서양인들에게 많은 암이라 우리에겐 친숙하지 않지만 국내에도 점점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이 매우 빠르고 공격적이어서 과거에는 전체 중앙 생존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던 그런 암입니다. 즉 비타 비숍 시대의 대부분의 악성 흑색종 환자는 6개월 정도면 생을 마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녀처럼 40년 이상 의학적 치료도 안 받고 완치된 사례는 아예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최근에는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면서 악성 흑색종 환자의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악성 흑색종은 면역항암제가 가장 효과적인 암 중 하나로 지미 카터도 면역항암제를 통해 흑색종을 극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3기 이상의 생존율이 개선되면서 면역항암제 이후로 악성 흑색종 환자의 중앙생존 기간은 최대 6년 정도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는 장기적인 근본 치료는 아니어서 비타 비숍처럼 40년 이상 암이 없는 상태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내는 경우는 현대에도 매우 드문 이야기입니다. 비타 비숍은 암을 앓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면역항암제로 암을 이긴 경우는 대부분 여러 건강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것은 의료의 방향성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기도 하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는데 국내에도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거슨요법을 떠나서 환자로서 자신의 질병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암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비타 비숍의 이야기가 독특하게 들려주는 주요한 이야기들이 있으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더불어 거슨요법에 대한 실제적인 소개가 되기도 할 텐데 이 요법은 아무리 소개해드려도 어차피 적극적으로 실행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답니다. 다만 내용과 흐름을 살펴보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거고 더 실제적인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아마 다음 영상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슨요법이나 자연치유 사례를 먼저 자주 언급드리는 이유는 꼭 이런 내용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 안에서 배워야 하는 기초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이 계속 성장하면 보이시겠지만 우선은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그렇게 따라와 보시다 보면 왜 제가 최초로 이런 자연요법이나 이런 요법들을 먼저 알려드렸는지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저널리스트였던 비타 비숍은 영국 BBC에서 일하며 나름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11월 그녀는 검진에서 우측 종아리에 있는 반점을 지적받았고 그것은 결국 악성 흑색종이라는 무서운 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예후가 안 좋은 암이었죠. 그녀는 첫 번째 발견된 암을 수술로 제거했고 종아리에 가로 20, 세로 10cm의 커다란 흉터가 생겼습니다. 다리의 흉터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그녀는 정말 절망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이때 수술을 통해 생존하는 것에 존재론적 회의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정기검진에서 같은 쪽 다리 서해 림프절에서 재발한 암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수술받지 않으면 6주에서 6개월 안에 사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의미 없는 수술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암이라면 이제 더 이상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아. 괜찮은 게 있다면 다른 자연의학으로 치료받고 싶어. 그리고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다른 희망이 없다면
나도 호스피스에서 평화롭고 고귀하게 사라지고 싶어. 제인처럼 말이지. 그녀는 그렇게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다가 막스 거슨이 저술한 거슨요법 책을 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책머리에 쓰여 있는 다음의 문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책은 아무리 말기의 암일지라도 효과가 있는 치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가 쓰게 되는 이 책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도입부에 나옵니다.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알맞은 환경만 갖춘다면 사람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지 모든 독자들에게 증명해 준다는 점입니다. 샬롯 거슨. 그녀는 그렇게 거슨요법을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81년 멕시코의 거슨요법 진료소로 향하게 되죠.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거슨요법 클리닉은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고 자연치유 사례자도 가장 많은 클리닉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저곳에만 가면 나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거슨요법은 어딘가 병원에 입원하면 낫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방식이고 또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긴 시간의 전력 투구를 요구합니다. 자연치유에는 안타깝게도 대개 요행을 바랄 수 있는 방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 비숍도 처음 클리닉에 갔을 때 다음과 같은 경고를 듣게 됩니다. 거슨요법은 매우 힘들고 돈이 많이 듭니다. 또 완전히 회복하려면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 해요. 그리고 중간에 직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약해지고 아픈 경험도 있을 겁니다. 주의사항 매우 중요함. 어떠한 이유에서든 치료법을 충실하게 이행해낼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을 것을 권함. 많은 양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보충제로 인해 거슨요법은 수행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전력 투구하며 2년 가까이 온전히 치유에 집중해야 하죠. 한국에 제대로 된 거슨요법 사례자가 없는 것은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거슨 클리닉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진입장벽이 있는 환경이죠.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고 여기서는 비타비숍이라는 실제 사례자를 통해 우리가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암을 관리해 나가는 지혜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저는 거슨요법 때문이 아니라 이런 환자의 모든 투병 과정이 이 책에 잘 적혀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환자분들은 방법이 항상 궁금해하실 테니까 대략적으로 책에 소개된 그녀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사과와 당근 각 16kg, 감자 9kg, 양상추 10개, 오렌지 30개, 그리고 마늘, 토마토, 샐러리, 비트 뿌리, 회향, 양파, 피망, 애호박, 단옥수수와 물을 일주일 동안 다 먹어야 했다. 그곳에서 처음 마신 녹즙은 그 신선함에서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녹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 녹즙에는 양상추, 파란 피망, 빨간 배추, 쌍눈이 튼 씨앗, 양간냉이, 그리고 보리싹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마셔야 할 녹즙의 순서를 받았다. 오렌지, 푸른 야채, 사과와 당근, 간, 이런 식으로 쭉 읽어내려갔다. 하루 3,500ml의 녹즙을 마셔야 했다. 아시돌 펩신, 칼륨, 루골 요오드액, 갑상선 제제, 나야신, 췌장 효소, 간주사, 비타민 B12 등을 보충제로 복용하고 4시간마다 또는 필요한 만큼 더 커피 관장을 해야 했다. 피마자 오일 복용도 이틀에 한 번씩 했다. 선 메뉴로서 여러 가지 야채를 섞은 샐러드가 담긴 거대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다. 배추, 꼬불꼬불한 상추, 토마토, 파와 무가 모두 싱싱하고 아삭아삭한 상태로 들어있었다. 또 다른 여자 직원은 최고급 노란색 당근과 사과로 만든 녹즙을 가져다 주었다. 한 모금 마시니 녹즙의 맛이 뜻밖에도 걸쭉하고 맛있었다. 수프는 포크로 찍어 먹어도 될 만큼 걸쭉했으며 양파, 부추, 샐러리, 감자, 파슬리 뿌리, 그리고 토마토 뿌리를 요리해서 핑크 베이지색의 퓨레가 된 것이었다. 주식은 큰 감자에 차가운 아마시유, 생마늘, 그리고 브로콜리를 곁들인 음식이었다. 드디어 마지막엔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엄격한 생활을 무려 2년이나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채소 과일 섭취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국내에 제대로 된 거슨요법 의료기관을 만들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특히나 농산물의 식비가 비싼 걸로 유명하니까요. 한편 2년이란 시간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식으로든 암을 이겨내는 관리의 시간은 그 정도는 들 수 있다고 가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슨 클리닉을 운영하던 막스 거슨의 딸 샤론 거슨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간이 과도하다고요? 18개월에서 2년이 어째서 과도한 거죠? 몸이 20년이나 30년 동안 천천히 독소를 쌓아온 것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저 역시 이 부분에 일견 동의하는 것은 건강을 망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린 만큼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당연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연이 보통 다 그렇잖아요. 숲이 파괴되고 다시 정상 생태계로 복원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숨에 고쳐낸다거나 하는 일은 사실은 인간이 만든 로봇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인공적인 것들에서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이상으로는 빠르게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자연에게는 늘 자연의 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신의 몸을 마치 로봇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사실 현대 의료 체계 자체가 인체관을 기계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심리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치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항상 소요된다. 이 역시 비타 비숍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타 비숍은 사실 6개월 정도의 여명을 기대했던 환자지만 2년을 투자하고 현재 100세가 넘는 나이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국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만큼 얻은 것이 더 많았죠. 부수적으로 다른 많은 건강 문제들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타 비숍은 어쩌면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장수하거나 건강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인적인 치유의 특징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항상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고 모든 자연요법의 사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도 거슨요법을 통해 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한번 소개를 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인적인 접근을 하면 한두 가지 문제만을 치유하고 다른 것들을 놔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체적 치유에 따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말 까다로운 질병까지도 사라지는 것을 보고 놀라고는 합니다. 예전 이곳에 81살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상당한 고혈압과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치료법으로 말미암아 둘 다 사라졌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편지를 썼는데 청각이 돌아오고 백내장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에릭 굿맨이라는 사람은 턱에 암이 있었으며 거기에다 섬유성 연축, 편두통, 관절염, 불면증, 만성피로, 축농증, 그리고 치질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는 턱을 잘라내고 싶지 않아서 이 치료법을 시도하게 됐죠. 샬럿이 설명했다. 병원의 의사들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수술밖에 없었죠. 그는 거슨요법을 통해 암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들을 사라지게 했죠. 처음에 그는 6개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고 선고받았지만 이제 그것도 5년 반이나 된 얘기랍니다. 멜바 씨는 1979년 10월에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5개월이 됐고 지금 그녀는 멀쩡합니다. 1965년부터 복용하던 인슐린을 포함한 약도 일절 먹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흥미롭죠. 15년 동안 현대의학이 해낼 수 없었던 것을 단 15개월 만에 이뤘으니까요. 작년 가을에 그녀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돌아갔었습니다. 주치의는 멜바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에 놀랐어요. 그러더니 다시 그녀에게 약을 처방해 주려 했다고 해요. 샬럿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리며 외침에 가까운 수준으로 커졌고 눈 또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의료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얼음 같은 증거와 불같은 분노로 그들의 논리를 부수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아주 조금 연민을 느끼지만 여전히 믿지 못해하는 의료계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샬럿은 자연의학계의 고난의 상징이었고 그녀의 역할은 정해져 있었다. 제가 먹던 모든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트가 얘기했다. 고통도 사라지고 있고요. 여기서 주는 모든 음식들을 별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으며 예전엔 아파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은 상태에서 자야만 했는데 이젠 잠도 제대로 잘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무른 지 딱 2주일 되던 날, 내 몸은 2가지의 길한 징조를 보였다. 관절염으로 근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혀온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하루 동안 굉장히 아프다가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아프던 결절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란 징조는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 내게 당뇨가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6개월이 지나자 오른쪽 다리에 있던 커다란 수술 자국 위로 살이 완전히 다시 자랐다. 그렇게 하나둘 환부들이 차도를 보였다. 언제나 시력이 오른쪽보다 나빴던 왼쪽 눈, 5년 전에 부러진 뒤 완전히 낫지 않았던 갈비뼈, 어릴 적 다친 오른쪽 무릎 등이 모두 처음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파오다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 회색빛으로 변하며 서서히 빠져가던 눈썹이 다시 짙어지기 시작했고, 피부과 의사 콜빌 박사가 빼낼 수 없다고 말했던 커다란 갈색 반점이 내 턱에서 그냥 사라져버렸다. 중년의 몸에도 자기 치유 능력이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었다. 거스요법이나 자연요법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불평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사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수적으로 앓고 있던 많은 건강의 문제들이 개선되고 암이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몸의 체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이득이 상당히 영구적이고 훨씬 더 근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정 질병에는 특효요법이 있다는 관점에 얽매여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건강을 증진하여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질병이 사라지는 방식은 모두 대개 이런 이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답니다. 제가 제 자신의 문제를 개선할 때도 같은 방식을 따랐고 저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병원을 많이 안 가도 되게 그렇게 변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건강 문제를 다룰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제로 회복 후 삶의 만족도가 비교할 수 없이 높거든요. 때로는 병을 앓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기도 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늘 이 그림으로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한 사람이 만성질환에 걸리는 데에는 어떤 병균에 옮거나 사고를 당해서 다치는 것과 달리 긴 시간의 문제의 누적이 필요하고 당장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 되는 질병 전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진단 가능한 질병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숨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단일한 원인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일에 질병이란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질병을 끊어낸다 하더라도 당장은 병을 피했지만 이런 흐름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 또 다른 건강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공격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건강 상태도 부수적으로 더 나빠지니 흐름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질병에 집중하지 않고 화살표 방향 자체를 거꾸로 돌리는 데 집중한다면, 즉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치유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일 질병을 극복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예 흐름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또다시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으며 치유 과정에서 몸도 오히려 더 여기저기 건강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의료가 구성된다면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환자 수가 감소하고 한번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자가 현대 의료 체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을 다루는 방향성이라면 후자는 거순요법과 같은 이런 자연요법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후자의 방식이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의료체계가 놓치고 있는 방향성이고 거순요법과 같은 자연요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 개별적인 요법 자체가 아니라 그 방향성, 그 철학, 그리고 그 흐름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비타 비숍은 그렇게 거순요법을 계속 충실히 수행해서 여러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다리에 있는 암은 사라지지 않았죠. 물론 악성 흑색종은 본래 이렇게 수술도 받지 않고 방치하면은 금방 여기저기 다른 곳에 퍼지면서 전신에 전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비타 비숍은 오직 다리에 생긴 종양 한 개만 그대로 계속 있었던 거죠. 새로운 전이는 분명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그녀의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2년여의 거순요법 치유가 어느덧 끝까지 가게 된 거죠.
허벅지에 변함없이 남아있던 종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근염하지 않았다. 손끝에 닿는 종양의 감촉이 너무나도 딱딱해서 몬테그 박사와 나는 그걸 종종 잔돌이라 불렀다. 그는 암세포가 아마 종양 속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했고 나도 의심 없이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드디어 1983년 그녀는 종양을 절제해도 좋겠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 드디어 자신의 종양을 절개합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는 놀랍게도 종양은 무려 1.5cm나 되는 캡슐 형태로 완전히 갇혀 있었고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녀에게는 정말로 암이 재발하지도 않고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일반적인 악성 흑색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타 비숍의 이야기가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어떤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암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때로는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떠실 것 같나요? 보통의 환자들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비타 비숍 역시도 하물며 처음에 그랬습니다. 종양은 아직도 커지고 있었고 안심시키려는 의사들의 노력에 완전히 수긍하지도 못했다. 사실은 이틀 정도 극심한 공포에 떨기도 했다. 예상대로라면 혹은 작아져 있던가 아니면 최소한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텐데 어째서 크기가 더 커지는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처음으로 치료법에 대한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태까지 자신이 해온 것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무려 2년 동안요. 10여 년 전 한 한의사 원장님이 4기 비인두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여러 글을 남기신 적이 있는데 그분의 글 중에도 거순요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암 투병 중에 유일하게 암이 멈추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거순요법을 활용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암이 멈춰있는 것 정도를 참지 못하고 요법을 금방 포기해버렸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 거순요법을 너무 일찍 포기한 거를 후회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거순요법을 하셔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암이 멈춰있는 것,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느리게 진행되는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큐암 시리즈로까지 따로 만들면서 조바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암 환자분들이 이처럼 조바심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고 암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이지만 암이 이처럼 멈춰있거나 천천히 진행될 때 너무 빨리 치료 실패라고 생각하거나 참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이 만일에 진행을 멈추었거나 속도가 느려졌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나빠지는 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호전이 되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어도 이미 충분히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암입니다. 비타 비숍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 인내심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발견될 때 여러분은 최대 얼마까지 더 노력을 지속할 수 있으신가요? 비타 비숍의 완전한 치유는 2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던 암을 가지고 계속해서 치유를 이어나갔던 그녀의 오래된 인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까지도 자연 치료와 느린 치유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과거의 질병이 치유된 경험은 모두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 역시 조바심도 내고 느린 회복에 어려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질병 치유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암은 여태까지 살면서 알았던 일반적인 질병들이랑 성격이 다르다는 걸 생각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지는 질병. 우리는 대부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질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그녀가 투병하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과 감정 변화를 자세히 서술했는데 그녀는 16개월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짜여있는 빡빡한 스케줄과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여가 시간, 최소한으로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어려운 환경, 또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치유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스ün요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녀는 명현현상이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치유 반응을 총 26차례 경험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거스ün요법을 시행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상황으로 치유 중간에 몸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나빠지는 여러 현상을 말합니다. 그녀의 경우는 깊은 피로감, 비정상적인 배고픔, 어지러움,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두통, 몸살, 그리고 체력의 심각한 저하 등을 경험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거스ün요법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체내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치료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몸에서 극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치유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치 우리가 고열과 식은땀을 흘리고 나서 감기에서 낫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자연요법 사례들 중에 이런 식으로 건강이 개선되기 전에 부작용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례들이 오래전부터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스ün요법에서는 암에서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명현현상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요법이나 치료를 받다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면서 안절부절 못해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치유 원리나 방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정작 하고 있는 것들이란 게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닌데, 환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저 작은 불편이라도 생기면 큰 부작용이라도 생긴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를 모르고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로 그저 거스ün요법을 흉내내면 결국에는 다들 이걸 해서 더 나빠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간에 결국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몸과 치유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무작정 방법론만 가지고 따라해서는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치유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방법론을 궁금해하시지만 암 환자는 아무리 많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남의 말만 듣고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조금만 하한가가 생기면 겁이 나서 불쑥 팔아버리고 해당 기업의 정확한 가치나 투자 이유, 기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종목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줄어들지 않는 암과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치유를 끌고 갈 수 있었던 비타 비숍의 이야기는 사실 그래서 거스ün요법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환자의 태도 전반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누가 뿅하고 마법처럼 고쳐졌으면 좋겠고 생각하기 싫고 조금의 불편도 겪고 싶지 않고, 사실 이런 태도로는 어떤 병도 제대로 치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자연요법이 아니라 현대의학적 치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로 완전한 치유라는 책을 읽어봤자 그저 독자로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 완전한 치유를 대입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치료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이 방법이 가장 올바르다고 믿고 끝까지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암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런 판단을 돕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영상으로 올리자니 속도가 나질 않네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암 환자 독서 모임인 희랑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부터 암 환자분들과 함께 운영하던 독서 모임인데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희랑 카페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비타 비숍이 했던 거스ün요법의 구체적인 스케줄과 실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 내용을 남겨주시고 열린우 약공간 카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선별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완전한 치유에 모두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